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들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3차 시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배웠죠. 뭐 배웠죠? 경기가 어떤 것,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는 순환한다, 즉 변동한다, 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변동하면서 실물경제 활동이라든지 금리, 물가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좀 복습, 기억이 안 나신다면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하지만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실물 경제 활동 같은 게 막 항상 좋기만을 바랄 수는 없었죠. 경기가 항상 좋기만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경기가 나쁜 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즉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경기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차 시부터 우리가 이제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뭐 통화가 어떤 건지, 통화 지표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통화량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화량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즉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로 보나 화폐 후 구매력으로 보나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만약에 늘어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물 경제 활동이 그래서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낄 수가 있어요.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은요, 적정 가격보다 아주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경우에는 언젠가 그 거품은 이제 이렇게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비눗방울 불면 비눗방울 꺼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블이 얼마나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블이 이제 만약에 많이 끼어 있을 경우 붕괴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고통을 감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고통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경제에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고요.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금리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금리 수준과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통화량을 늘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고 확장, 완화, 뭐 확대, 뭐 여러 가지 표현, 팽창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반대로 통화량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상승시키려 한다면은 통화 정책을 뭐라고 하죠?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통화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지, 어떤 경우에 완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이제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통화 정책 수단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이고 우리가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여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 통화 정책이라면 공개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국공채를 팔아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통화량을 흡수하겠죠. 그래야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또는 뭐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축이라면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혹시 신문에서 뭐 매도 오퍼레이션, 매도 운영 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용어가 별게 아니라 매도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개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매도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확장이라고 한다면 국공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겠죠.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매입 오퍼레이션, 매입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제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을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절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급준비제도라는 거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긴축이라고 한다면은 지급준비율을 인상을 하고, 완화, 통화 정책이라면은 인하를 하고, 하지만 이제 지급준비율을 조정해서 뭐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을 조절하려는 거는 과거에는 써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써먹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수신 제도라는 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니까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나 대출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긴축 통화 정책을 만약에 추구한다면은 여수신 제도의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완화라면은 반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의 3대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물가 안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했다는 거는 50bp 인상했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도 떠올릴 사람, 그러니까 생각에 머리에서 이렇게 딱 50bp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50bp를 기준금리 올렸다는 거는 되게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 배경을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왜 물가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냥 얘기하는데 이 물가라는 게 뭐냐? 물가 등락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를 보고 알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라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물가는 그럼 도대체 뭐냐? 물가라는 거는 제가 계속 물가 얘기가 안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경기 얘기하면서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품 가격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예요. 개별 상품 가격들의 어떤 평균 가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다 낮다라는 거는 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낮다. 어떤 나라 가면은 물가가 되게 싸고요. 어떤 나라 가면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물가라는 거는 그런 가격 수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사실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은 좀 물가 수준이 올라가요. 통화량도 좀 경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통화량도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가격 수준도 좀 높아집니다.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같은 경우에요. 1970년에 가격 조사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단돈 1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의 100원과 1970년의 100원은 화폐 가치가 다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얼마냐면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1970년에 100원이었고요. 1988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1,000원이 안 됐어요. 한 750원 정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는요. 짜장면 가격이 3,000원이 안 됐습니다. 한 2,9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5,000원 넘어갔고요. 평균 가격이. 2022년에는 평균 가격이 6,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시한번 가격이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정 기간 동안 보면은 뭐 밀가루 가격이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자재면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 개별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가격 수준, 물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는 사실 얼마나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물가는 일단 물가 지수라는 걸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물가 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변화율로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기사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측정했나?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얼마나 변했나? 이걸로 측정을 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지수라는 뭐냐? 물가 지수는 지수의 하나예요.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물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달 발표가 돼요. 발표 주체는 이제 물가 지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어떨 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어떨 때는 통계청이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지수라는 거는 기준 시점의 어떤 것과 비교 시점의 어떤 것을 이제 그 기준 시점을 100이라고 놨을 때 비교 시점의 그 값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는 거는 지수의 하나니까요.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을 100이라고 놓고 비교하려는 시점의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가지수라는 거는 여러 상품 가격의 어떤 일종의 가중평균인데, 그런데 이걸 지수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물가 대비 비교 시점 물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또 이게 어떻게 지수로 만들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난번에 경제 지수 이야기할 때 지수가 이런 것이다 해서 막 클로바랑 뭐 스페이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숫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예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예를 보면은요, 어떤 상품 묶음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지,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제 물가 지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건데요. 하여튼 어떤 상품 묶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품 묶음의 가격 평균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구해봤더니 2000년에 10,000원이었어요. 2024년에는 12,500원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을 때 2024년 물가지수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000년이 기준 시점이니까 2000년 물가지수가 100이 됩니다. 즉 10,000원을 100원, 100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2024년 물가지수는 10,000원을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12,500원이 얼마일까? 비례식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0분의 12,500 한 다음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이 125라는 물가지수, 2024년 물가지수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2000년, 기준 시점이 2000년 대비 2024년 물가는 25% 상승했구나 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보다 크면 기준 시점보다 커졌다. 100보다 작으면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2025년에 이 동일한 상품 묶음의 가격 평균이 12,000원이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랬을 때 2025년 물가 지수를 또 우리는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가 지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0,000원이 100이니까 12,000원은 얼마일까?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00분의 12,000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계산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120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25였고 2025년에는 120이에요. 그러니까 이 2025년 물가는 기준 시점 대비 20% 상승했고요. 전년도인 2024년 대비하면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나,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 이거 변화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25에서 120으로 얼만큼 변했나,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5분의 125 마이너스 120 한 다음에 퍼센티지로 보통 만드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0.04가 나오니까 100을 곱하면 4%,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물가는 기준 시점 대비하면 물가는 20%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하면 물가는 4%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 기사는요, 수입물가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수입물가지수는 뭐지? 수입물가지수가 있으면 수출물가지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물가, 수출물가, 여러 가지 물가지수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기사를 제시한 이유는요, 이 수입물가지수는 유가랑 되게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수입물가지수가 상승을 했대요. 한 달 전보다 1.2% 상승을 했대요. 왜 상승했냐? 유가 때문에 상승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유가 때문에 왜 유가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국내 물가도 이제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맨 마지막 하단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요,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그 유가 상승의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제시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입물가지수 기준 시점이 여기 이렇게 가로 안에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사를 잘 보면은요,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는 기준 시점이 2010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준 시점은 모든 지수가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좀 바뀌거든요. 지금은 또 기준 시점이 2010년은 아니죠. 그리고 이 수입물가 지수는 지금 원화로 산출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있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뭐에 따라서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상품 묶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의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물가 지수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상품들의 그 집합을 상품 묶음, 물가 바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뉴스에서 접하는 물가 지수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냐면
일반 가게가 소비하는 대표적인 품목들, 전체 품목이 아니라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 들의 가격, 판매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물가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대상이 되는 가게가 소비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을 소비자 물가 바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찌 그건 바스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바스켓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결국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에 대응되는 말이 뭐죠? 공급자겠죠. 하지만 공급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면요, 국내 시장에서 기업끼리 대량 거래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 즉 생산자 단계의 공장도 가격이 되겠죠. 도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산출한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가격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말고 또 그럼 어떤 게 또 있느냐? 수입 물가지수, 기사에서 나왔던 수입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입 품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그 가격, 수입 품목의 가격으로 이제 산출한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품으로 인한 물가 영향을 좀 보기 위해서 산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물가랑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원화로 이제 계산을 한 걸 보는 게 좀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원화로 항상 생활하니까요,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 이제 산출을 하는 게, 걸 이용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로만 이제 산출되진 않고요, 원화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달러 기준으로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계약통화 있잖아요. 계약통화가 다 달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통화로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는 거는 원화 기준으로 만든 수입 물가 지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원화 베이스, 달러 베이스 다 같이 발표를 합니다. 자, 수입 물가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되는 게 뭐냐면 수출 물가예요. 수출 물가 지수는 뭐냐면 대표적인 수출 품목의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물가 지수는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생각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가 지수나 수입 물가 지수는 보통 수출입 계약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계약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상품 가격을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는 국내 물가보다는 미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앞당겨 있잖아요. 배시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로 이제 활용이 돼요.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 중에 수출입 물가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면 뭐 강의 노트에서 찾아보면 되죠. 수출입 물가 비율이라는 게 경기 선행 지수의 하나였어요. 이 수출입 물가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수출입 물가 얘기해야 되고 수입 물가 지수도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그러면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그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물가 지수 나누기 수입 물가 지수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00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출입 물가 비율이 경기 선행 지수이다. 왜?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는 계약 시점의 상품 가격을 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선행 지수로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원유 가격과 국내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원유 가격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줘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물가도 이제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경로로, 그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경로로 그러냐. 사실 이제 원유 가격이라는 걸 줄여서 이제 유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제 유가는 당연히 달러로 결정이 됩니다. 달러가 우리 국제 거래에서 주요 통화, 결제 통화로 사용이 되는 기축 통화니까요. 기축 통화 얘기도 다음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달러가 중요하잖아요. 달러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도 역시 달러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리고 원유는 워낙 이제 기초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 범위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가에 유가가 결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품이 아닌 수입품이라면은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좀 수입을 좀 덜 하면 돼요.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할 테니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을 좀 덜 하면 되는데 원유는 그렇지가 않죠.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량이 막대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전체 수입액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연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25%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석유 제품 등 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상품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유와 상관 상품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 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원유를 이제 그 원재료로 이제 사용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에서 이제 환율 영향이 뭐 그걸 상쇄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환율도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을 할 때는 보통 결제는 보통 달러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 원유 유가도 달러가 결제 통화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라는 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통화와 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달러짜리 만약에 상품, 재화를 뭐 장난감을 수입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필요한 원화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요, 환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환율이 만약에 1달러랑 1,000원이 교환되는 걸로 정해진다면, 즉 달러당 1,000원이라면, 그렇다면은 10달러짜리 재화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원화 금액은 10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환율이 만약에 달러당 1달러와 1,200원이 교환이 돼요. 즉 달러당 1,200원으로 올라갔어요. 즉 그럴 때는 10달러짜리 재화를 상승하는데 1,200 곱하기 10달러 하면은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동일한 그 달러 표시 금액의 수입품을 수입하는데 위해서 필요한 원화 금액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원화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그만큼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그 완제품 가격 역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 우리 수입 많이 하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환율 때문에 밀가루 수입안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만든다고 가정한 라면 가격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환율이 인다면 그러면은 그 환율 때문에도 수입 물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 지수는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 기사에서는 유가가 상승해서 했는데 그 기간 중에 환율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니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은 상쇄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수입 물가가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수입 물가에 주는 영향을 빼고 그거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달러로 산출한 수입 물가 지수를 얼마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은요, 물가가 이제 2%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제목 하에 근원 물가는 더디게 두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는 뭐냐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가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기저효과라는 거는 기준 시점의 수치 때문에 비교 시점의 수치가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보이는 착시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전년에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으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저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전년도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 상승률이 컸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원물가지수라는 거는 뭐냐? 근원물가지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을 한 물가지수이다. 즉 경제 상황보다는 기초 경제 여건에 따라서 기초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물가 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 물가를 산출할 때 포함되는 품목들은요, 뭐 공공요금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막 이제 상승이 될 때 그런 게 이제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원물가지수는 상승할 때도 천천히 오르고요,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물가 압력이 만성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물가가 좀 만성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 대상 품목 중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지수를 좀 제외하고 산출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원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1970년대 이제 그 오일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해서 국내 물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랑 무관하게 움직이는 물가 상승 때문에 통화 정책이 좀 방해를 받는 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근원물가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산출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처음은 소비자 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에서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석유류를 제외하고 이제 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인가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근원물가지수를 이 방법 말고 OECD 방식으로, 즉 OECD 방식이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제 산출하는 근원물가지수도 같이 이제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산출해서 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물가지수로는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예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물가지수입니다. 디플레이터라는 말은요, 나중에 디플레이션 살펴보겠죠. 디플레이트라는 말은 공기를 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터는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가격 수정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뭐 임금 같은 게 다 반영이 된 가격으로 집계가 되겠고요. 실질 GDP라는 거는 기준 시점의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측정한 그런 GDP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는 GDP라는 상품 묶음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만약에 100보다 큰 값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2024년 GDP 디플레이터와 2025년 GDP 디플레이터의 값을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뭐 커졌으면 물가가 이 기간 중 상승했고, 뭐 작아졌으면 물가가 이 기간 중 작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라는 거는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집합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 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가 변동을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는 거고요. 국가의 어떤 총체적인 물가 변동을 보고 싶다. 그걸 측정할 때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GDP라는 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파악한 국민 소득이 GDP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모해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썼느냐,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소비를 했느냐,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정부가 지출했느냐, 아니면은 뭐 수출입 무역하는데 지출을 했느냐, 이 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부분의 명목 GDP를 동일 부분 실질 GDP로 나누면 개별 부문에서의 그 물가지수, 뭐
예를 들어 소비지출 명목 GDP를 소비지출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소비 디플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투자지출의 명목 GDP를 투자 부분의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투자 디플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별 부분에서의 물가지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은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표상으로 낮아졌는데, 소비자들이 곡소리를 한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체감하는 물가가 좀 다른 이유가 뭘까? 즉,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적 또는 좀 낮은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이걸 뭐 장바구니 물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거 높아져서 괴리가 크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먼저 상품 구성과 상품별 가중치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게가 소비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중이 큰 대표적인 품목들을 선정해서 그 가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물가지수를 산출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 집계 대상인 품목들 간의 가격 변화율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그럴 경우에는 체감 물가가 엄청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낮아졌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집세와 공공요금 가격이 많이 그렇다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별로 안 변화했어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엄청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 구매 빈도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본인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주 구입하는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출 금액이 작더라도 뭐 라면 같은 거요. 살 때마다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격을 비교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물가지수는 전월 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발표를 해요, 보통.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고요. 본인이 과거에 제품을 샀던 시점과 현재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물가지수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입 주기가 긴 제품, 뭐 자동차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꾸지 않잖아요. 뭐 몇 년 전에 바꿨겠죠. 몇 년 전에 자동차 가격과 지금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놓고 엄청 올랐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 같은 것도 있어요.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 바스켓 중에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소비자가 자주 사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물가지수고요. 신선식품지수라는 거는 또 생활물가지수의 어떤 바스켓보다 더 작은 바스켓,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일부 품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소비자 물가 바스켓이 이만큼이면 생활물가 바스켓은 이만큼이고 신선식품 물가 바스켓은 이만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좀 보조하는 지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주제는 물가지수로 무엇을 알 수 있나입니다. 뭐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먼저 경기를 알 수가 있어요. 물가지수 변화를 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경기가 변하면서 물가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하락해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수요가 늘고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상승하기가 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왜 물가가 하락할까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런 생산활동, 뭐 투자, 소비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 요소의 수요도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상품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더 공급보다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 때문에요.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도 상승해서 원재료 가격도 상승, 임금도 상승, 에너지 가격도 상승, 그러다 보면 제품 가격도 상승. 그렇게 확산이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돈의 가치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변화를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돈의 가치는 구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러면은 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게, 재활하기보다는 상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도 사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아주 구매력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은 같은 금액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재화 서비스의 양이, 재화 서비스 상품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그 화폐 후 구매력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감안해서 물가 흐름을 보고 구매력의 변화,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의 가치는 구매력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금리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금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명목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도 상승하기는 해요. 명목금리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수급 상태를 물가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아주 다양하게 집계가 돼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서 지수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걸 이제 총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상품 종류별로 또 만드는 뭐 소비자 농산물 지수, 뭐 에너지 지수 뭐 이런 식으로요. 종류별로 만드는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종류별로 만드는 지수를 보면은 해당 상품의 수급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 지수는 안정적인데 농수산품 지수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공산품의 수요 공급은 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수산품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왜 상승하는 거겠어요?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종류별 물가지수 추이를 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라면은 외국에서 농수산물 수입을 좀 이렇게 좀 동요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권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지수는 이렇게 유용해요, 여러모로. 하지만 물가지수 하나만 가지고 뭐 경기를 판단한다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물가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는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가 뭐고 어떤 물가지수가 있는지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물가는 뭐고 물가지수는 뭐고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뭐 수입 물가지수, 뭐 그 다음에 뭐 수출 물가지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물가지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GDP 디플레이터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물가지수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지수 변동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뭐 물가 변동으로 이제 물가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 소비, 투자, 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을 반영해서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물가 동향뿐만 아니라 경기, 돈의 가치, 상품의 수급 상태 등 경제 동향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것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물가지수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변했나 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는 이제 항상 변하겠죠.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만한 용어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이가 관련된 그런 기사인데요. 인플레 기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5년 BEI가 뭐 최초로 3%선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라는 말은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줄여서 인플레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뭐냐 정의 한번 내려보고요. 그 영향이 뭐냐, 어떤 영향을 받냐 경제는, 그리고 원인은 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시간 주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와 관련돼서 BEI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BEI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인플레이트라는 말이 인플레이트라는 말의 명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막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부푸는 거죠. 자, 뭐냐? 비교적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특별히 정의를 내렸냐면요, 뭐 농산물과 뭐 수산물과 같이 한 부분의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정의를 좀 약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접했을 거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간단하게 뭐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으니까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요, 기업 생산이나 매출액 순이익 같은 게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소비도 증가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상품도 소비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자산 투자 많이 하면은 자산 가격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된다면 미래가 낙관적일 테니까 자금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상승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상품 가격, 자산 가격, 돈 가격, 금리 모든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물가 수준이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상승하면 일단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화폐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가 핵심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럴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는 정도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인플레이션율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꼭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물가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이렇게 조금씩은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미래,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지, 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물가 변화율이 정확한 표현이 되긴 되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미래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기대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요동 이러면서 BEI 급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어요. 그럼 BEI는 뭐냐? BEI라는 거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BEI. 요거의 약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손익분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손익분기 인플레이션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BEI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 이거죠. 자, BEI라는 거는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즉 BEI만 있는 건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설문을 통해서 만든 그런 지표도 있어요. 설문조사로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물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 이렇더라라고 이제 보고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BEI를 활용하는 경우에 장점이라면, BEI는 설문조사로 만든 지표가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이제 할 텐데 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채권은 제가 채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보긴 할 텐데,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할 때 1년 만기로도 정기 예금할 수도 있지만 2년 만기로도 선택할 수도 있고 3년 만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더 장기로는 좀 힘들죠. 근데 채권은 더 긴 만기, 10년, 30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30년 동안 내가 돈을 채권을 만약에 사면은 내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걸 약속한 유가 증권이 바로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BEI를 활용할 경우에 장점이라면 만기별로 다양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EI 수치가 커지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커졌구나. BEI 수치가 작아지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작아졌구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는 5년 만기 BEI, 뭐 10년 만기 BEI, 그러니까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BEI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만기가 동일한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빼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커지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과 명목 국채 수익률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정할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건 뭐냐면은요, 원금이 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그런 국채예요. 채권에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그런 거를 회사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거를 국채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요. 근데 물가 연동 국채는 국채이면서 원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가와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도 커지는 그런 국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만 원, 원금이 10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몇 퍼센트라고 할까요?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만기 시점에는 내가 10만,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요, 만기 시점에 10만 원을 받고 만기까지는 한 1년에 한 번씩 1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이자 5천 원을 받는 그 조건으로 이제 돈을 나라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채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일반 국채를 사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1년에 5천 원 이자 받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점에는 이제 원금인 10만 원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동일한 조건인 물가 연동 국채라면은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만약에 물가가 1%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원금도 1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10만 1,000원이 되는 거죠. 원금이 커지면은 원금에 상응하는 5%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도 커지겠죠. 즉 물가가 만약에 1% 상승하면 해당 연도의 이자는 5천 원이 아니라 5,050원이 된다는 얘기죠. 1% 상승하면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는 실질 가치가 보존이 되는 그런 채권 국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점이라면은 이자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반 국채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의 일반 국채에 비해서 물가 연동 국채는 실질 가치가 보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일반 국채보다는 이자가 좀 쌀 것이다, 금리가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 즉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진다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일반 국채를 만약에 사게 되면은요, 이 약속된 현금 흐름, 즉 만기까지 5천 원씩 받고 5천 원씩 계속 받았다가 쭉 5천 원씩 받았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 10만 원과 5천 원을 받는,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현금 흐름 수입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면 일반 국채는 조금 덜 매력적이겠죠. 뭐에 비해서? 물가 연동 국채에 비해서. 왜냐하면 물가 연동 국채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된다면, 즉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진다면 일반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 상승만큼 원금과 이자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다면 일반 국채는 덜 매력적이 되니까 수요가 감소할 테고,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겁니다. 수요가 더 커진 일반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일반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 된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외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면 수요가 감소하는 일반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일반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일반 국채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역외관계니까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역외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채권 이야기 할 때 하도록 하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일반 국채의 예를 든다면, 일반 국채를 사게 되면은 이런 약속한 고정된 현금 흐름을 갖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고정된 현금 흐름들을 만기에 10만 원 받잖아요. 더 싸게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저렴하게 샀으면 더 높아지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가연동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죠. 비싸게 샀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하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10,000원에만 팔 수가 있어요. 어떤 가격에 사더라도 10,000원에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에 사는 게 더 좋겠어요? 2,000원에 사는 게 좋겠어요? 1,000원에 사는 게 좋겠죠. 왜? 10,000원에 팔아야만 한다면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야 수익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뭐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파는 경우보다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파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겠죠. 그런 것처럼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은 높아진 가격으로 샀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 시점에 약속된 원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외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면 일반 국채 가격은 수요 감소로 떨어지고, 즉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일반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물가연동 국채 가격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즉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BEI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더 커지겠죠. 1에서 2를 빼주는데 1의 값은 커지고 2의 값은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이 BEI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면은 BEI는 커지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아지면 BEI는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BEI의 값이 그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뭐 하나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BEI,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BEI냐? 그러니까 이 BEI의 값이 의미하는 게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일반 국채를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물가연동 국채를 사는 게 유리할까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손익분기를 이루게 하는 그 수치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용어를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즉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경우는요, 보통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목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뭐 이게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1년에 한 2% 정도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를 좀 적당하다 해서 지향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떤 영향을 경제는 받느냐? 첫 번째는 이제 소비를 위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안 좋게 만들어요.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위축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돈 씀씀이를 당장 줄일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 필수품 사는데 바쁘겠죠. 근데 이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초기와 후기에 대응하는 양상이 좀 달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줄입니다. 초기에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초기에는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사두는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소비 활동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이 되면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겠죠.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도 좀 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받아서 소비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나타나요. 즉 초기에는 소비와 판매가 좀 늘어나서 경기 활성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 연 2%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경과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정말 위축이 되면서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저축이 감소되는 거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 구매력이 떨어지면은요, 그러면 누가 저축을 하겠어요? 물건을 사두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제가 아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업들도 생산을 좀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좀 소비를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초기에는 좀 증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이자 부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생산, 고용, 소득 같은 것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소비가 감소하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치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구매력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또 다른, 돈의 가치인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금리도 상승합니다. 명목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 상승 정도가 물가 상승 정도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즉, 실질 금리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저축을 기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축이 감소하면 뭐가 문제냐? 저축은 되게 투자랑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기업이 큰 덩치를 이루는데 기업 투자의 재원은 대출 차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은행이 대출해주는 재원 중에 하나가 저축이잖아요.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저축이 부족한 경우, 그럴 경우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돈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또 이게 또 너무 안 빌리게 되면은 아예 저축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 활동이 안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경제 성장이 좀 줄어들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해외에서 빌리면은 또 외채 부담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저축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 감소하는 게 이제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나쁜 효과 영향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건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의 가격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 비싸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경상수지 적자가 뭐가 문제냐? 경상수지 적자만 문제냐? 흑자는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국제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될 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나치게 된다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것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은 늘 상품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임금은 좀 시간을 두고 따라가요. 그래서 소득, 부의 재분배가 소리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분배 효과 중에서 이제 소득의 재분배를 본다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가가 10% 상승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10%만큼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한 5% 상승하면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즉, 실질 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품 가격이 사실 올라서 이익을 보는 거는 기업, 좀 넓게 보면 정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상품 가격이 올라서 높은 가격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늘어난 거래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좀 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쪽은 임금, 소득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임금 소득자에서 기업, 정부로 소득이 재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부자들이 주도하는 부적절한 자원 배분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에 꼭 필요한 돈이 흘러가기보다는 위험 자산의 돈이 막 흘러들어가는,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요까지 가세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자산 가격에, 위험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부자나 대기업 등은 인플레이션 초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해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그 후에 처분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서민들은 보통 알아도 기회를 못 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요. 기회를 살린다고 막 노력해서 막차를 탑니다. 즉, 처음에 알아도 기회를 보통 못 살리는 이유는 서민들은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 받는데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도 가격 상승 전에 대출을 받아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막상 그런 다음에 이제 대출을 만약에 어찌저찌 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는 경우에는 가격이 이미 좀 상승할 만큼 상승한 후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막 그 서민들은 더 손해를 보기가 쉬워요. 이미 가격이 상승한 후에 샀는데 만약에 이제 가수요로 가격이 상승된 경우라면은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게 현실화되면 막 이제 가수요가 막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서민에게 적이고 부자에게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재분배 효과,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는 소득 격차가 커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불안정,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경제 정책 중 주요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 왜냐하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큰 사회는 그렇게 건설적이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절감 효과 마지막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뭐 부의 재분배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부의 재분배가 되냐면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부의 재분배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구매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채 금액은 명목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껐으면은 갚아야 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 1,000만 원으로 이만큼을 살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1,000만 원으로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손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채무자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득이고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좀 손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큰 채무자는 기업이나 뭐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기업의 이익이고 월급 모아서 예금, 적금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민들, 채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해이다. 앞에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도 부채 절감 효과를 특별히 이제 언급한 이유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영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원인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인플레이션 원인이 뭐 공급 쪽 비용 인상 때문이다. 뭐 통화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른 점도 원인 중 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으로 어떤 게 있나?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요, 인플레이션을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한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는 이제 전반적인 가격이니까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다음으로 이제 다룰 거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수요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통화량 변화로 이제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다라고 본 게 바로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즉 통화량 변화 때문에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만약에 시중에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시중에 돈이 크게 늘어나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물가는 이제 계속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상품과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통화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통화량도 중요해요. 전통적인 견해가 완전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언제 어디서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통화량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 통화량과 함께 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냐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 유통 속도 여러분 우리 다뤘습니다. 4차 시에서 다뤘죠. 4차 시 1강에서 통화 유통 속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화폐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구성원들의 재화나 서비스 거래 또는 소득 거래에 평균적으로 몇 회 움직이는가, 몇 회 사용되었는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뭐 돈의 주인이 몇 번 바뀌어서 움직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4차례 별도의 거래에서 1,000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1,000원, 이제 동일 단위의 돈이어야 되니까요. 이게 만약에 1,000원이 뭐 4회에 지출이 됐다면 통화 유통 속도는 4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악한다 그랬죠? 통화 유통 속도?
명목 GDP를 뭘로 나눈다? M2로 나눈다. 기억하시죠? 이 얘기하니까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급속하게 늘고 통화 유통 속도까지 막 빨라지면은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량이 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통화량이 늘어도 통화 유통 속도가 언제 빨라지지 않을까요? 미래 경제에 대해서 좀 신뢰가 좀 부족할 때, 기업은 투자를 기피할 테고요. 은행은 대출을 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이제 통화량도 늘고 통화 유통 속도도 빨라지면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급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뭐 비용 상승이겠죠. 뭐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운송비, 인건비, 세금, 뭐 환율 같이 기업의 그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비용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플레이션 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가격도 상승할 테고, 제품 가격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원유 가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원유 가격 또는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승하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수입 물가 상승하고, 제품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은 임금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한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수요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그럴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인플레이션 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가열될 때 나타나요. 즉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많아지겠죠. 그럼 소비가 늘어났는데 공급은 그걸 못 쫓아가요. 즉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움직임 속에서 발생하는 국내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수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이 국내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국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국내 요인은 뭐에 해당한다? 초과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가 변동하면서 물가가 변동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변동 과정에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인 경우가 대체로 많다라는 얘기예요. 비용이 상승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비는 어떻게 되고 위축되고 저축은 감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은 늘어나고 하는 경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이야기했고요. 그거 외에 부의 재분배 효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 뭐 부채 절감 효과 같은 것들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 화폐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 볼 수도 있어요.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전통적 견해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통화량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근데 단순한 통화량뿐만 아니라 통화유통 속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초과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도 있다라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무슨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수요 인플레이션 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고요. 비용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해 보시고요. 키워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재분배 효과, 뭐 부채 절감 효과,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못한 얘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